다음은 코로나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식품 외식 산업 위드 코로나 시대 전망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실 텐데요. 이번 발표를 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박사님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식품 외식 산업의 변화와 전망이라는 내용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사님을 그러면 여러분 소중한 박수로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이런 시점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시점에서 여러 이제 최근 확진자 수가 또 늘기는 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식품 외식 산업이 그동안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 우리가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발표할 순서는 먼저 코로나 확산 이후 식품 외식 산업 동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여건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전망과 이슈, 이렇게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동향입니다. 우리가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파란색이 이게 이제 안 나오네요. 그 파란색이 식품 제조업 분야의 GDP를 나타내고요. 빨간색이 음식 숙박업의 GDP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010년, 작년에 2020년도에 그 전년 대비해서 식품 제조업은 2% 증가했는데 외식업은 작년에 16.7%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아시다시피 굉장히 외식업에는 작년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아직 외식업이 작년보다 더 감소했습니다. 5.8% 감소했고요. 식품 제조업은 그나마 준수하게 2%를 유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업종 간의 식품 외식업과 제조업 간의 그 명암을 가른 것은 바로 식품 소비 지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식품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 것은 특히 외식 소비 지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결국은 직접적인 이유는 사회적인 거리 두기, 집합 제한을 시행함에 따라서 자연히 방문 외식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식 지출은 지난 4, 4분기에서 올해 1, 4분기 사이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제가 여기에 포인터가 안 나와서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빨간색에 올해 그 마지막 그 지난 1, 4분기 때 지난해 처음에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이게 제가 좀 이걸 보여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이때 급락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듯이 그 이후에 외식업은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올해 2, 4분기가 되어야 비로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에 비해서 식품 제조업은 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2%대의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것은 소비 지출에 있어서의 대체 관계도 일부 있었고 여러 가지 간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때마침 잘 개발이 되고 이게 유통과 맞물려서 잘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우리가 전환이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두 개를 다 합한 총 식품 지출액 기준을 보시면 이게 되겠습니다. 이 수준이 최근에 회복해서 코로나19 직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근에 외식 지출이 올라오고 일반 가구 내 식품 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는 좀 소비 지출이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이제는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구 내 소비 지출을 보시면요, 이 외식 지출은 파란색으로 됩니다만은 이 파란색은 과거 작년서부터 감소한 대신에 반면에 신선식품, 녹색으로 나타난 신선식품이라든지 가공식품 모두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 내 집밥 수요가 증가한 것을 이거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최근까지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2, 4분기에만 외식 지출이 조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종별 명과 암은 무엇일까요? 그 밝은 쪽으로 증가한 품목은 작년의 기준입니다. 작년의 기준에 육가공품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과체 가공품입니다. 통상 그동안은 과체 가공품 증가율이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샐러드라든지 그런 그 여러 가지 기타 가공들 있잖아요. 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김치는 절임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이제 건강기능식품, 두부류, 장류, 요 집밥과 관련되는 두부류, 장류, 절임류 뭐 이런 것들이 되고요. 빵떡류, 즉석식품 이런 게 간편식에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대조적으로 감소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음료는 정체, 주류 감소, 유지류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코코아 제품, 잼류, 면류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게 외식급식 수요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류들이 되고요. 당류 깊이입니다. 이 과자류에서도 감소한 것은 캔디류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과자류는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면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붙었었는데요. 그 신문에서도 그렇고 라면의 진실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면류에서 라면이 작년에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이거 왜 그럴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통상 마트에서 팔고 B2C로 판 거는 분명히 라면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가게 지출의 원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가구의 라면 구입액 여기 있습니다. 작년에 7,000원대였습니다. 초록색. 재작년에 6,000원보다 15% 증가했어요. 그만큼 작년이 이제까지 중에서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가게가 지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은 추론하기를 집합 제한이 됐기 때문에 외식 부문의 수요가 감소했다. 외식급식에서. 특히 분식집 이런 데가 집합 제한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떨까요? 금년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면 작년에 증가했던 그 품목 외에 증가한 품목이 있습니다. 유지류, 그 다음에 음료류 이런 겁니다. 이게 다 무엇일까요? 외식 급식 수요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품목들입니다. 이게 올해 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출하가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수출은 우리 성장을 유지시키는 또 하나의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대기업들도 수출을 많이 하고 중소기업들도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외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선방한, 작년에도 선방했고 올해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보시면 올해도 조금 주춤하다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율이 올해는 원화 가치가 상승해서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든지 그 달러화 국가들하고는 우리가 수출이 좀 작년보다는 수출 증가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주춤하다가 최근에 오징어 게임을 계기로 해서 다시 또 증가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액이 가장 증가한 품목은 치즈, 김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고요. 그 다음에 소스류, 커피 제품. 올해 특이한 것은 음료가 많이 또 증가했습니다. 음료가 세계적으로 원래 이제 음료 시장이라는 게 확장되는 시장인데 이제 작년에는 멈칫했다가 올해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라면은 작년보다 증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주요 수출 국가는 대만, 베트남, 중국, 홍콩 등의 동아시아와 신남방 국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미 국가들은 조금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그런 쪽으로 좀 작용했는데 환율의 등락률보다 훨씬 수출로 나타난 결과는 좀 그 수출 증가율의 차이는 컸던 것 같습니다. 외식업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대표적인 피해 업종입니다. 폐업률을 보시면 음식점업이 18.1%로 전 업종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소매, 숙박은 물론 높고요. 제조업의 한 2.5배 되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집중적으로 역시 이쪽의 소상공인들이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추론할 수 있고요. 이것은 바로 고용 감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금 근로자 수를 보시면 올해 게 요건데요. 계속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103만 명 수준입니다. 월. 올해는 100만 명. 작년이 많이 감소했고요. 올해는 그래도 약간 감소한 겁니다. 작년에 15% 감소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총 취업자 수 기준으로 추정을 해봤는데요. 요거는 약간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임금 근로자는 감소했지만 비임금 근로자, 즉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들은 좀 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쪽 부분에 어떤 외식업이라든지 이쪽에 좀 회복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외식업 부진은 업종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여기 보시면 맥주집, 피자집, 주점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두 한식 관련입니다. 업종 중에서 한식이 가장 굉장히 힘들었고요. 상대적으로 제과점, 카페, 그 다음에 음료점, 그러니까 특징으로 봐서는 음료점하고 이고요. 포장 판매 전문점은 피해를 덜 봤습니다. 회복세는 외국식 음식점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식 음식점이 빨갛게 표시했습니다. 그동안 좀 힘들었긴 힘들었습니다만 꾸준히 회복이 돼서 지금은 코로나19 직전의 수준에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외국식은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음료점이라든지 위탁급식 이것도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낫습니다만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한식 부분입니다. 한식은 여전히 어려운 지경에서 좀채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여건이 변화하는가 설명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완화하면서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저희들로 봐서 실용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상을 부분적으로 되찾으면서 이동성, 외부 활동 시간도 증가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산업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진자 수 빨갛게 표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몇 번의 파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파란색은 이동자 수, 외부 활동 시간을 지수화한 것입니다. 5주 전 동일 요일 대비해서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전에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계속 플러스죠. 5주 전 대비 계속 플러스예요. 이때만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만 잠시 조금 내려갔다가 이때 피크를 찍었을 때 잠시 떨어지고 나머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관계수를 구하면요, 굉장히 상관계수가 낮아지고 있어요. 확진자 수와 이동성 간에는 굉장히 상관계수가 낮아지고, 그냥 회귀 분석하면 여기에 플러스가 나와요. 저한테 플러스가 나왔다고 가져와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건 확진자 수만 보면 안 된다. 다른 중증 환자 수, 그다음에 백신 접종률, 이런 변수들이 들어가면 반드시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많이 보고 있는 지표로서 이 확진자 수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항상 이걸 고려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우리의 여건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데, 올해는 4% 성장하고 내년에는 3%로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대체로 3.9% 내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우리 식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런데 총 인구 수가요, 이제 정체돼서 앞으로는 감소할 일만 남았습니다. 금방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고령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칼로리 섭취량, 우리가 섭취하는 양은 이제 급격하게 몇 년 안에 있어서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시나리오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고, 이제 양적인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 1인 가구 작년에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고령화율도 작년에 상승률이 컸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식품 소매 판매액의 약 20%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소매 판매하는 것 중에서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마 약 20%,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한 20%를 피크를 찍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진전이 되면 온라인 거래액 증가율은 둔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피크 찍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증가세가 마냥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증가율은 둔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건으로는 수입 원자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주로 원자재를 수입해서 수출을 만들어서 라면이다 이렇게 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부터 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올해 수입 가격도 상승 추세입니다. 이 빨간색이 국제곡물 가격 지수입니다. 2007, 8년 이 에그플레이션일 때 피크였고요. 그 다음에 2011, 12년 때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올해 1, 2, 3분기요. 요게 그때 수준보다는 낮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폭은 짧은 기간 꽤 컸고요. 다행히 3분기에는 조금 안정화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아직 수입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 하는 것이 관심이고, 수입 단가가 올라가면 우리 국내 물가에 직접적으로 비용 압박에 2차, 3차 가공하는 가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세계 시장을 보기 위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인데요. 내년에 4.2%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우리의 주 수출 국가인 중국은 5.5%로 낮아지고 동남아 5% 견실합니다. 북미 4%로 작년보다는 낮지만 꽤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율입니다. 환율은 달러와 대비 원화 가치가 유지 내지는 소폭 약세, 그러니까 환율이 조금 오를 것 같아. 근데 기관에 따라서 정반대의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폭은 크지 않습니다. 올해 환율이 작년보다 5%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상승한 거죠. 5% 떨어졌는데 수출에 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비율이 한 2, 3% 이내다. 변동해봐야. 지금 현재 전망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안화, 외화, 엔화 모두 1, 2% 수준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크게 내년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환율이 크게 영향 줄 가능성은 적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수출 증가율은 상당히 유지할 수 있다. 올해 원화 강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세를 몰면 올해의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업체는 이런 여건 변화를 어떻게 느낄까요?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내 경제 및 경기입니다. 이거 경기가 나빠지지 않을까. 그 다음 가공원료, 식자재 이 가격, 수급, 이게 그 다음에 관심이고요. 다음이 근로조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 그 다음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 유통 환경. 이렇게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식품 외식 산업의 전망과 이슈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는 이게 제가 업계가 먼저 업계는 어떻게 전망을 하는가? 요거는 이제 4분기에 대한 전망인데요. 식품 제조업체는 약간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빨간색이 안쪽에 있고요. 파란색이 바깥에 있다는 것은 좀 경기가 둔화될 것 같아. 특히 원자재 구입 가격에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외식업은 경기를 좀 회복하는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최근에 조사한 것은 지금 현재는 여전히 좋지 않지만 4분기에 가면 좋을 것이다 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어요. 이 갭을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업계도 마찬가지로 낙관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현실은 낮지만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이 갭이 상당히 큽니다. 다행입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동기 유발이 되니까요. 소비자의 식품 소비 및 구입,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소비자는 코로나 종식 후에 가정 내 신선식품, 가공식품, 방문 외식 좀 늘릴 것이다. 후에도. 그렇지만 테이크아웃은 그냥 현상 유지 정도 할 것이다. 라고 당연히 예상이 되는 것이죠. 배달. 외식비는 어떻게 전망할까요? 이건 소비자들 한국은행 전망치를 가지고 내봤습니다. 굉장히 외식비 지출이 전망을 6개월 후를 전망하는 겁니다. 전망하는데 굉장히 부진했습니다만 최근에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비 지출이 소비자도 좀 늘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희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품 제조업과 외식업의 산업 규모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은 출하 기준으로 했습니다. 출하는 올해 거의 정체된 것 같습니다. 출하량 자체는요.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증가할 것 같고요. 출하액은 대신에 올해 조금 소폭 늘어난 거 0.6% 증가하고 내년은 2.9% 정도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식료품은 그렇습니다만은 음료는 상대적으로 이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동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면 음료 수요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좀 늘어났습니다만은 올해도 좀 늘어날 거로 추정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제 음료는 바야흐로 이제 회복 시기가
그동안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회복 시기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내년에는 한 3% 증가할 것 같습니다. 출하액이요. 그다음에 매출액은 한 4% 정도, 1인 이상은 이렇게 늘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외식업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외식업은 굉장히 이동성, 외부 활동 시간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그 변수와 이동성이 어떤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가를 먼저 추론을 한 다음에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동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개월 만에 이동이 확 늘어났다가 이제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정도로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하는 걸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6월까지, 마지막으로는 12월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보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배달 시장입니다. 이동이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면 배달을 안 시켜 먹죠. 그러니까 가장 영향을 받아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32조에서 35조 사이 차이가 납니다. 한편 방문 외식은요, 방문 외식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106조에서 111조 사이가 될 것으로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것도 시나리오 별도의 여기에 맞는 시나리오를 했고요. 그렇게 시나리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낙관적인 경우에 외식업 전체는 144조, 비관적인 경우에 139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이냐면 2019년도의 수준이 144조 원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2019년 수준을 거의 회복할 것이다. 그렇지만 대체로는 2019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슈입니다. 첫째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이건 뭐니 해도 오늘 기준금리 또 올렸는데 소상공인,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얼마나 어려워질까요? 이 경기 체감도는 금년 여름에 최저였습니다. 최근에 가을 들어서 회복되고는 있습니다. 대기업과 소기업 간의 격차는 가장 어려울 때는 축소됐는데 지금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그냥 안에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두 번째 이슈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식품 산업을 변화시킨다. 강하게 썼습니다. 그만큼 유통이 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거래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거의 10%포인트 올랐습니다. 올해 다시 31%. 총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것 중에서 31%가 식품과 관련되는 겁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만큼 식품에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에 굉장히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융합형 비즈니스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운영 형태별로 보면 이게 종합몰이 85%를 차지하고요. 15%는 전문몰입니다. 마켓컬리 이런 같은 데들도 상당히 쉐어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게 고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문몰은 대체로 식품 전문몰이 많거든요. 그런 데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온라인 거래에서 식품 취급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 형태나 매체도 고객 집단이나 상품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시사점입니다. 온라인 유통, 소매 유통에 비해서 시장 집중도가 조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습니다. 탑 7까지 하면 78%, 탑 3 63%, 이 정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중소식품업체는 어떻게 이걸 활용해야 될까요? 이런
플랫폼 환경을.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업체에 따라서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SNS 활용한다든지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다.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한편은요, 이 주목해야 될 것은 식자재 유통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자재 시장이요, 우리 외식 시장이 한 200조 되지 않습니까? 식자재 시장이 55조예요. 식자재가 그만큼 식품을 조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식자재가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요. 이 큰 시장이 기업화된 시장이 거기에서 10%밖에 안 돼요. 다 중소 도매상 벤더들에 의해서 이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중소기업들도, 중소 음식점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오픈마켓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수발주 유통관리가 되는 그런 식으로 비용을 굉장히 저렴하게 가져가고 자기의 시스템을 거기서 그냥 SaaS라는 시스템에 우리가 거기 외부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정보를, 우리가 단순히 과거에 전화를 하던 것이 이제 스마트폰에서만 하면 그 입력 처리된 것이 상당히 정보가 돼서 자기의 경영 수발주라든지 그런 그 전략을 세우는데 정보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우리가 우리 환경을 그렇게 잘 만들면 중소 음식점들이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배달 시장이 촉발한 외식업 재편입니다. 아까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배달 시장이 2019년 이전에 2배 수준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외식업체 중에서요, 배달앱 이용 업체가 작년에 20%, 올해 30%. 세 집 중에 한 집이 배달앱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올해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 배달앱이 핫해졌고, 다만 유의해야 될 사항은 배달 시장에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면 이제 이것도 꺾일 수가 있다. 아까 이동성이 늘어나면 배달 시장에 피크를 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에 단순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융합형 비즈니스라든지 그게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배달이 이게 영역이 확장이 되는 것이지 단순 배달형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는 신성장 식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간편하고 신선하고 건강에 유익하고 내게 맞춤형 식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면은 간편식을 지금 구입하고 있다, 구입할 의향이다 하는 비율이 간편식이 3점 만점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령친화식품, 기능성 식품, 대체식품, 유기가공식품 다 지금 현재 수준보다 구입 의향이 꽤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여기에 특징들을 전부 물어봤어요. 그 요소. 그걸 물어봤을 때 공통적인 것은 신성장식품에 대해서는 영양 기능성과 안전성을 제일 중시합니다. 일반 식품에 비해서 가격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게 주 특징입니다. 다만 간편식은 맛이 굉장히 중요하죠. 맛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식품이 지금 간편식화되고 있다는 걸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건강에 유익한다 하더라도 맛이 없으면 안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맛이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간편식 시장은 즉석식품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4.4조를 찍었습니다. 지난해요. 올해 5조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증가하는 것은 즉석조리식품, 신선 편의식품,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밀키트가 조금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즉석조리식품은 이미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갖고 와서 자기가 양념을 좀 첨가할 수도 있고 덜 넣을 수도 있고 자기가 조금 다른 것을 첨가해서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얘기합니다. 소비자에게 권한을 좀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용은 조금 낮추고요. 반대로 즉석 섭취, 김밥 뭐 이런 즉석 섭취 식품은 이제 피크 지났습니다. 네, 그런 거는 별로 안 찾습니다. 그래서 간편식 중에서도 소비자들이 어떤 걸 또 앞으로 원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당식, 저염식, 환자용, 제과 용도 등의 집단별 맞춤형으로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제품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제일 높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사점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간편식 형태의 식품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침 건강과 관련되는 것은 환자용 식품인데요. 요즘 말로 메디푸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보면 현재 이용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용하고 싶다, 이용할 구입을 의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특히 이제 환자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이것은 뭐냐면은 도시락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HMR이나 밀키트 형태로 하는 것, 환자용으로. 예를 들어서 당뇨병 있는 사람, 아니면은 조금 더 건강관리하고자 하고 있는 사람은 저탄고지의 식품. 그런 거 매장도 생기고 그러죠. 뭐 지중해식 이렇게 해서 당신의 건강을 관리합니다. 이런 식의 이것의 확장형, 이 시장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도 과거의 표준형, 그냥 이런 식품보다는 맞춤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환자용 식품이라 하더라도 결국 이 시사점은 일상적인 식사를 통한 건강관리, 유병관리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점을 시사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식품입니다. 이것은 개별 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오일류, 유지류, 그 다음에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 요게 많이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홍삼 제품이 제일 많았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런 차상위 제품들, 예를 들어서 증가율로 따지면 프락토 올리고당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 추출물, 단백질 이런 것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건강기능식품에서는 건강기능식품도 이제는 수출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점. 특히 작년에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종류별로 따져봤을 때는 어떤 기능성을 원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1위는 면역기능 개선이고 작년에도 많이 늘었습니다.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많이 는 것이 장 건강입니다. 작년에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눈 건강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 칼슘 흡수 촉진 이런 것들이 작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기존에 그 다음에 2위에서 5위 했던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피로 개선은 주춤 증가율이 낮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요거에 대한 구입 의향, 아직은 시중에 품목이 많지 않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예를 들어서 칼슘 연두부라든지 이런 게 나온 일반 식품의 기능성이 첨가가 된 겁니다. 이런 이용 경험은 아직은 낮습니다만 이것도 구입 의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약제형, 제약 형태의 그걸보다는 식품에서 건강을 찾고 싶다는 그런 희망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게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대체식품, 마지막으로 대체식품은 이용 경험이 낮습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데이터로는요, 곤충 가공식품의 데이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작년에 60억 원 수준에서 15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어요. 이 증가율이 150%, 2.5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곤충 가공식품, 식품으로 안 먹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게 생태계가 조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늘어가서 이걸 제품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제품화돼서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수출입니다. 올해 농림수산식품 모두 합쳐서 수출이 100억 불은 확실하게 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0억 불을 목표로 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희망하던 것이 올해는 분명히 달성될 것이다. 올해 농림수산식품은 작년보다 14% 늘어날 것 같고요. 이게 뭐 신선이든 가공이든 모든 품목에서 전반적으로 늘어나서 다행스럽습니다. 내년에도 이 증가세는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원재료 가격 상승입니다. 이것은 역시 아까 보았듯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서 원가 상승 압력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이미 가격들을 높였죠. 지난 라면 업체들은 줄줄이 높였고요. 그 외에 가공업체들도 꽤 높였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상반기에는 그동안 환율이 작년에 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원자재 수입하는 데에서는 원가 부담은 좀 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하반기 들어서인데요. 여기에 이제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수입 단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에 들어가면 거의 정체될 거로 보는데, 내년 초반까지는 수입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서, 우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비용 상승의 압력을 받지 않을 건가 하는 뭐 그런 예상을 듭니다. 마지막으로 ESG 경영과 탄소 중립, 우리 사회의 이슈인데요. ESG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국제 회계 기준 회의도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비재무적인, 이거는 재무적인 지표가 아니라 비재무적인 걸 갖다가 지금 회계 기준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인데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들어봤습니다. 친환경, 사회공헌, 윤리경영 분야에서 얘기될 수 있고, 소비자의 추가 지불 의사를 물어봤을 때 대체로 약 10%를 좀 넘는 10%, 15% 정도의 추가 지불 의사가 있다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EU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 농식품 폐기 감축, 요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차 플라스틱을 포함해서 농식품 폐기 감축, 음식물 쓰레기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쓰레기로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굉장히 지금 현재 관심이 없습니다. 거의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대기업만 지금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소기업도 이제 앞으로 ES 경영에 직접적으로 굉장한 그걸 안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 사회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을 하는 대신에 저는 하나의 기업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업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이 기업은 2015년에 설립된 지방 소재의 과체 가공품 밀키트 생산업체입니다.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과체 가공이라든지 밀키트, HMR 하는 데들이 대체로 빠릅니다만은 수익성도 그렇게 가져가는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기업의 차별화 요소, 냉동 기술, IQF, BQF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상품화하는 노하우로 있습니다. 이 상품화한다는 건요, 농산물은 품질 변화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을 잘 알면 그것이 경쟁력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경쟁력이 차별화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습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가공하는 기술과 연계가 돼야 이게 부가가치도 높이고 그 기업의 차별화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특징은 그 냉동 기술뿐만 아니라 이게 냉동하는 기술도 좀 특이해요. 스파이럴 방식인데 그래서 기존의 그냥 냉동 기술하고 굉장히 다른 것이고요. 품질이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되고 해동 따로 안 하고 그냥 사용을 해도 바로 해동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기업의 특징은 햇섭 등의 품질 안전 관리 인증을 공장을 세우면서부터 계획을 해서 처음부터 아예 갖추었다. 그게 굉장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비대면 거래를 하는 데서 굉장히 경쟁력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사회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돼서 아무리 기업이 작다 하더라도 비전을 갖고 이런 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역시 농산물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활용한 것이 가격 차이를 가져왔고 원가 절감을 가져왔고 한 겁니다. 농산물 생산 유통의 계절성, 품질 변화 이걸 잘 이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전략으로서는 초기에 B2B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B2B를 굉장히 확장했습니다. 대량 수요처에서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바로 B2C로 확장을 한 겁니다. 이게 기술이 가능한 것이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소포장도 가능하다는 게 IQF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원래 개별 것들을 모으면 크게 되는 것이고 그걸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우리 농업에서는 농산물 수급 조절과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역의 농업에 굉장히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됐고요. 고용 확대 등의 지역 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농식품 폐기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줬다. 이게 환경에 기여를 한다. 현장에서 다 해결하면 소비지에 와서 폐기할 게 없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아이템을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해 주신 이용선 박사님 세션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